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 뱅크런 경고, 환율 1,500원 돌파. 가장 여러분, 당신의 자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저녁 7시, 당신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이 학원비는 올랐고 대출 이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이상합니다. 퇴근길에 소방차가 너무 많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을까요? 당신은 모릅니다. 그 소방차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당신 집 밑바닥이라는 것을 바로 그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시스템 점검을 실시한다.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뱅크런을 대비한다는 것, 이것은 소방훈련이 아닙니다. 이미 불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가장입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평생 모은 자산이 30년 갚을 빚으로 산 집이, 아이의 미래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축소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불타고 있는지, 왜 소방차가 달려가는지, 그리고 가장으로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곧 무기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킵니다. 언론은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RP, 매입,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어려운 용어입니다. 하지만 가장인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한심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아들은 빚을 졌습니다. 카드빚, 대출, 사채까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나요?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A 카드로 B 카드를 갚고 C 카드로 A 카드를 갚습니다. 그러다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습니다. 그때 아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살립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한심한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의 은행들입니다. 2025년 4월,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는 2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조 원이 됐습니다. 8개월 만에 13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돈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게 아버지,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애걸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외환보유고를 씁니다.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만들어 은행에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한심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부실. 은행들은 건설사에 수십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돼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미분양이 쌓입니다. 건설사는 돈을 못 갚습니다.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휴지 조각입니다. 좀비 채권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빚입니다. 그리고 이 좀비들이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속 돈을 퍼줍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집문서를 또 담보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을까요? 당신입니다. 가장인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 아이의 미래로 갚게 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도박.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둔촌주공, 서울 강동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도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둔촌주공 하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리기 위해 온 나라의 자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둔촌주공을 살려야 한다.
여기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 그러면 정권이 위험하다. 그렇게 정부는 PF 연착륙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줘라. 건설사가 망하지 않게 해라. 우리가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퍼부었습니다. 부실 건설사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에, 좀비 프로젝트에. 왜? 정부가 보증했으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2년 PF 부실 규모는 80조 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64조 원이 됐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둔촌주공 하나를 살리려다가 나라 전체가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좀비의 특성입니다. 좀비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주변을 감염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을 물어뜯어서 좀비로 만듭니다. 부실 PF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 건강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면 그 은행도 부실해집니다.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해 다른 은행이 돈을 대면 그 은행도 감염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즉 국가가 모든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164조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인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164조 원은 그중 27%입니다.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 썩어가는 콘크리트에 묻혀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갚을까요? 정부가 갚을까요? 아닙니다.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결국 당신이 갚습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당신 아이의 미래에서, 당신이 노후를 위해 모은 연금에서 갚게 됩니다. 둔촌주공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언론은 말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 일시적 현상이다. 하지만 가장인 당신은 압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300만 원, 올해도 300만 원입니다. 회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임금 동결입니다. 당신은 참습니다. 직장이라도 있는 게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 분유값이 오릅니다. 수입 분유는 달러로 사오니까 환율이 오르면 분유값도 오릅니다. 작년 5만 원 하던 분유가 지금 6만 5천 원입니다. 30% 올랐습니다. 난방비가 오릅니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수입합니다. 달러로 사옵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릅니다. 출퇴근에 차를 써야 하는 당신은 주유소에서 매번 한숨을 쉽니다. 리터당 1,600원이 2,000원을 향합니다. 아이 학원비는요? 영어 학원은 수입 교재를 씁니다. 교재비가 올랐다며 학원비가 오릅니다. 외식비는요? 밀가루, 식용유, 고기 모두 수입합니다. 짜장면이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대출 이자입니다. 당신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4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3%였을 때 연이자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한국에 묶어놔야 합니다. 금리가 5%가 됩니다. 당신의 연이자가 2천만 원이 됩니다. 월 166만 원입니다. 66만 원이 더 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월급 3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유 1만, 난방비 10만, 휘발유 5만, 학원비 10만, 식비 5만, 대출 이자 66만, 합계 월 97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300만 원에서 97만 원이 더 나갑니다. 남는 돈 203만 원. 여기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빼면 100만 원 남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달을 100만 원으로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을 냅니다. 신용카드를 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또 빚입니다. 이것이 환율 1,500원이 가장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천천히 죽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환율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나쁩니다. 가계부채는 3배 많습니다. 환율이 1,700원, 2,000원으로 가면 당신은 파산합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장 수백만 명이 동시에 파산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 공식 발표. 금융기관 뱅크런 대비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뉴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한국은행이 열심히 일하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인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뱅크런, bank, run. 예금자들이 동시에 은행으로 몰려가서 돈을 인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 내 돈 먼저 빼야겠다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당신이 맡긴 돈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대출로 내줍니다. 당신 예금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겁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습니다. 왜?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종합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서증권, 동양종금.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몰려갔고 현금이 없었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방서가 소방훈련을 한다는 건 불이 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뱅크런 훈련을 한다? 이건 곧 불이 날 것이라는 공식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위험한지,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뱅크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발표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12월에 발표했을까요? 연말입니다. 건설사들의 회계연도 마감입니다. 결산 시즌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들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PF 부실 건설사들이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그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은행이 위험해집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은행 괜찮나?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뱅크런 시작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한 겁니다. 우리 준비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발표 자체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아, 정말 위험하구나.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걱정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구나. 가장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당신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안전한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 은행이 PF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은행이 PF 부실 비율이 높다면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하나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대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집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당장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13만 호. 이것은 준공 전 미분양입니다. 아직 짓고 있는데 팔리지 않은 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8만 호. 이미 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은 집입니다. 건설사는 대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돈만 나갑니다. 합계 21만 호입니다. 21만 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21만 가구가 들어갈 집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구당 4억 원이라고 치면 84조 원입니다. 84조 원어치 콘크리트 덩어리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숫자.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입주 예정이 140만 호입니다. 연평균 47만 호씩 쏟아집니다. 1년에 거래되는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50만 호 정도입니다. 공급은 47만 호, 수요는 50만 호. 균형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50만 호 거래 중에는 기존 주택 매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분양 수요는 20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급 47만 호, 수요 20만 호, 27만 호가 남습니다. 매년 3년이면 81만 호입니다. 지금 미분양 21만 호에 81만 호를 더하면 102만 호입니다. 100만 호가 넘는 집이 팔리지 않고 쌓입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폭락합니다. 건설사들은 살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10% 할인, 20% 할인, 분양가의 30% 깎아서라도 팔려고 합니다. 왜? 안 팔리면 건설사가 망하니까. 그럼 기존 아파트 가격은 따라서 떨어집니다.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30% 할인 분양하는데 누가 헌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당신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입니다. 작년에도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단지 신규 분양이 4억 원에 나옵니다. 당신 아파트는 4억 원이 됩니다. 1억 원 증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 집을 4억 원에 빚내서 샀다면 집값이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면 당신의 순자산은 제로입니다. 집은 있는데 빚만 남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전화합니다. 고객님, LTV 비율이 초과됐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1억 원을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1억 원 현금이 있습니까?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3억 원에 급매로 내놓습니다. 그럼 이웃집 시세도 따라 떨어집니다.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폭락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아직 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댐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집 문서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서울 강남입니까? 그럼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방입니까? 구축 아파트입니까?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 신도시,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합니다. 지금은 5억에 팔립니다. 1년 후엔 4억, 2년 후엔 3억입니다. 3년 후엔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여러분,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날씨, 뉴스, 주식. 이제부터는 5가지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개가 당신 가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계기판입니다. 첫 번째 계기판, 국채 금리 3.5%.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국채 금리는 국가의 체온계입니다.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정상 체온은 2.5%에서 3% 사이입니다. 3.5%를 넘으면 발열입니다. 4%를 넘으면 고열, 위험 신호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한국 국채 금리는 3.3%입니다. 마지노선 바로 앞입니다. 이게 3.5%를 돌파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네이버에 국고채 10년 검색하면 나옵니다. 3.5% 넘으면 비상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 환율 1,500원 고착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는 게 아니라 고착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1,500원 찍고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1,500원 위에 머물면 위험합니다. 2주 이상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 시장이 1,500원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1,600원, 1,700원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환율 검색. 1,500원 위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면 달러 자산 확보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계기판, RP 매입 30조 원 돌파. 한국은행 RP 매입 규모입니다. 현재 26조 원입니다. 이게 30조 원을 넘으면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 숫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 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RP 매입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전월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경고, 30조 돌파하면 비상입니다. 네 번째 계기판 시중은행 예대율 120% 돌파.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은행이 받은 예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내뒀다는 뜻입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110%까지는 양호, 115%는 주의, 120% 넘으면 위험입니다. 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에 현금이 없다는 뜻이니까. 뱅크런, 위험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이 예금한 은행의 예대율을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120% 넘으면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십시오. 다섯 번째 계기판, 한국은행 기준금리 긴급 인하. 한국은행이 정기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내리면 이건 위기입니다. 정상적인 금리 인하는 예정된 회의에서 합니다. 하지만 긴급 회의를 연다? 시장이 패닉 상태라는 뜻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모두 긴급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한국은행 긴급회의 같은 단어가 나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종합 판단 5개 중 3개 이상 빨간불이면 국채 금리 3.5% 돌파, 환율 1,500원 고착화, RP 매입 30조 돌파, 예대율 120% 돌파, 긴급 금리 인하. 이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 안에 위기가 옵니다. 당신은 그 6개월 안에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2025년 12월 기준 환율 1,500원 돌파 진행 중, RP 매입 26조 임박, 국채 금리 3.3% 임박. 이미 2개 반이 빨간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계기판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말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가장 여러분,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처방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첫 번째, 비상금 6개월치 현금 확보. 지금 당장 계산하십시오. 당신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드나요? 300만 원, 400만 원. 그 금액의 6배를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예금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십시오. 왜 현금인가? 땡크런이 오면 은행에서 돈을 못 뺍니다. ATM이 멈춥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신에게 현금이 없으면 당신 가족은 굶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닫혔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치가 부담스럽습니까? 최소 3개월치라도 확보하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당신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따라서 오릅니다. 지금은 3%지만 내년엔 5%, 6%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지금 금리로 고정됩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더 비싼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변동금리가 더 쌉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변동금리는 폭등합니다.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파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대출 담당자에게 고정금리 전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세 번째, 신용카드 빚 즉시 청산.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신용카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15%에서 20%입니다. 이건 고리대금업입니다. 카드 빚 1,000만 원 있으면 1년에 이자만 200만 원 나갑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적금 깨십시오. 주식 파십시오. 펀드 환매하십시오. 부모님께 빌리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드 빚부터 갚으십시오. 카드 빚은 암세포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입니다.
오늘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잔액을 확인하고 전액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네 번째, 레버리지, 투자 즉각 청산. 주식, 신용 거래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고 있습니까? 당장 청산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친구지만 하락장에서는 적입니다. 10% 떨어지면 당신은 20% 손해를 봅니다. 마진콜이 옵니다. 강제 청산됩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폭락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전부 떨어집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당신은 파산합니다. 지금 당장 레버리지를 제거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청산하십시오. 작은 손해가 큰 파산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서 신용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즉시 청산하십시오. 다섯 번째, 달러, 자산 20% 이상 확보. 당신의 전체 자산 중 20%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은행 가서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드십시오. 환율이 1,500원일 때 달러를 사십시오. 환율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더 좋습니다. 더 싸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1,700원, 2,000원으로 가면 당신의 달러 자산은 20%, 30% 수익을 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해지입니다. 보험입니다. 원화가 폭락할 때 달러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은행 가십시오.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자산의 20%를 달러로 전환하십시오. 이 5가지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 하겠다고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가장 여러분, 단기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장기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 3년, 이 위기를 견디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당신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 집이 정말 안전한가?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첫째, 위치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핵심 지역입니까? 그럼 보유하십시오. 위기에도 이 지역은 버팁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 외곽입니까? 혁신도시 주변입니까? 신도시 3-4단지입니까? 위험합니다. 팔 것을 고려하십시오. 둘째, 비제 비율입니다. LTV가 50% 이하입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집값이 30% 떨어져도 당신은 자산이 남습니다. 하지만 LTV가 70%, 80%입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당신은 빚더미입니다. 지금 팔고 전세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셋째, 유동성입니다. 당신의 집이 급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수 있습니까? 그럼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6개월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이미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감정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런 생각은 당신을 파산시킵니다. 지금 팔아서 손해 1억 원 보는 게 2년 후 팔아서 손해 3억 원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전략 안전자산 30% 유지. 당신의 전체 자산 중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안전자산이란 무엇입니까? 현금, 달러 예금, 국채 금입니다. 이것들은 위기가 와도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하면 현금 10%, 달러 예금 10%, 금 5%, 미국 국채 ETF 5%입니다. 왜 이렇게 분산하는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이 오릅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폭락이 오면 달러가 지켜줍니다. 30%나요? 너무 많지 않나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려는 겁니다. 위기에 당신을 살리는 건 높은 수익이 아니라 안전한 방어입니다. 세 번째, 전략 수입원 다각화. 당신의 수입이 월급 하나입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신은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제2의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부업이든 프리랜싱이든 작은 사업이든 무엇이든 만드십시오. 월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50만 원이 위기 때 당신을 살립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야근도 하는데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 하루 4시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잘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걸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1년 안에 월 5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년 안에 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안전벨트입니다. 네 번째 전략 자녀 교육비 현실화. 당신 아이가 학원을 몇 개 다니고 있습니까? 영어, 수학, 과학, 피아노, 태권도. 월 교육비가 100만 원 넘습니까? 지금 당장 50만 원으로 줄이십시오. 아이 교육을 포기하라고요? 아닙니다. 거품을 빼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과시용을 구분하십시오. 학원 5개 보내는 게 1개 보내는 것보다 5배 좋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만 지칩니다. 핵심 1-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아낀 돈을 비상금 계좌에 넣으십시오. 당신이 파산하면 아이 교육도 없습니다. 아이의 현재 학원보다 가족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5번째 전략 소비 습관 재설계. 가계부를 쓰십시오. 귀찮은데요? 귀찮아서 죽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간 당신이 쓴 돈을 전부 기록하십시오. 매일 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앱 쓰면 쉽습니다. 한 달 후 분석하십시오. 어디에 돈이 새는지 보입니다. 커피값 월 15만 원, 술값 월 30만 원, 배달음식 월 40만 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충격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썼나? 그 다음 단계, 고정비를 줄이십시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쓰지도 않는 OTT 3개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지하십시오. 보험도 정리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월 20만 원은 줄어듭니다. 변동비도 줄이십시오. 외식을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이십시오. 배달음식을 월 8회에서 월 2회로 줄이십시오. 커피를 사 먹지 말고 집에서 타 드십시오. 월 30만 원 추가로 줄어듭니다. 합계 월 50만 원 절약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당신의 비상금이 됩니다. 이 돈이 위기 때 당신을 살립니다. 가장 여러분, 이 5가지가 중장기 전략입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이번 달 안에 실행하십시오. 부동산 정리 결정, 안전자산 30% 배분, 제2수입원 시작, 교육비 절감, 소비 재설계. 이것이 당신의 방어선입니다. 가장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가장 중 상위 1%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것이 승패를 가른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재벌 총수들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사모았습니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정부는 경제는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IMF가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공매도했습니다. 위기로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보를 가진 자는 살아남고 정보가 없는 자는 당합니다. 오늘 당신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심각하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당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계기판 기억하십니까? 국채 금리 3.5%, 환율 1,500원 고착화, RP 매입 30조, 예대율 120%, 긴급 금리 인하. 이것을 매주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경제 계기판 확인 알람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행할 5가지 기억하십니까? 비상금 6개월, 고정금리 전환, 카드 빚 청산, 레버리지 청산, 달러 20%. 이 중 하나라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전부 못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하십시오.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외롭습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이 걱정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내에게 말하면 당신 너무 걱정 많아라고 합니까? 동료들에게 말하면 음모론자라고 비웃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의 가장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기입니다. 댓글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해봐라. 서로 정보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각계격파 당합니다. 최악을 대비하되 최선을 희망하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절망하셨습니까? 아, 이미 늦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은 전조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십시오. 환율 2,000원, 은행 파산, 집값 폭락, 실업.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희망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한국은행이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위기가 비껴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 준비는 헛되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여유 자금이 됩니다.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재정이 됩니다. 달러는 분산 투자가 됩니다. 준비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준비 안 하고 위기를 맞는 것만 손해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가장 여러분, 오늘 밤 집에 가면 가족을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아이를 보십시오. 소파에서 TV 보는 노부모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출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정보를 무기로 삼으십시오. 오늘 들은 전략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준비된 가장입니다. 당신은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가장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마지막 당부. 이 영상을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저장하십시오. 일주일 후 다시 보십시오. 한 달 후 다시 보십시오. 실행 항목을 체크하십시오. 계기판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변 가장들에게 공유하십시오. 형제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보내십시오. 이거 한번 봐봐. 중요한 것 같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10가정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언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것이 가장의 무기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오늘 당신은 무장했습니다. 정보라는 무기로, 전략이라는 방패로, 용기라는 갑옷으로. 이제 당신은 준비된 가장입니다. 위기가 와도 당신의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입니다. 당신은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함께 살아남읍시다.